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고급 이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개항 이후에 전개 과정, 개항 이후에 개화 정책과 위정척사 사상의 그 전개 과정, 그리고 두 사상의 충돌에 시작됐던 이모군란부터 해서 인과관계 속에서 전개된 대한제국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사건의 전개 과정, 흐름, 내용들을 정리 좀 하시고요. 자, 이 시간에는 대한제국 광무개혁 이어서 나와 있는 부분이죠. 교재 보시면은 간도와 독도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 간도 독도 문제는 굉장히 시사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매해 출제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특히 독도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 뭐 간도와 독도 문제를 잠깐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간도는 어디를 간도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지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러시아하고 청나라하고 경계가 되는 산맥이 있었죠. 스타노보이 산맥입니다. 그리고 백두산 여기에 있다라고 봅시다. 이게 백두산이라고 보시고요. 이게 압록강입니다. 그렇죠? 압록강이고요. 이거는 뭐죠? 이거는 두만강이 되겠습니다. 두만강.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송하강 있죠. 송하강. 송하강입니다. 만주가 간도 아닙니까? 그죠? 간도예요. 여기가 이제 요하강이 있습니다. 요하. 우리가 이제 만주, 그러면 어딜 만주라고 하냐면은 간도거든요. 여기가 다 만주의 만주. 여기 다 만주입니다. 만주. 자, 그 중에 여기가 북간도, 이쪽이 동간도, 서간도, 이쪽이 동간도입니다. 자, 위치, 여기가 북간도 쪽이에요. 여기가 동간도입니다. 동간도. 여기가 이제 서간도입니다. 서간도. 특히 동간도 같은 경우는 여기에요. 여기. 송하강을 경계로 해서. 여기가 이제 만주이며 간도이며 이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간도 만주라고 하진 않고요. 중국의 행정구역상 중국의 동북 삼성입니다. 여기가 북간도 쪽이 흑룡강성, 여기가 길림성, 여기가 요령성 그렇습니다. 동북 삼성, 동북공정에서 기억나시죠?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동북공정 할 때 그 동북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간도는 일반적으로 동간도를 얘기를 한단 말, 동간도, 그렇죠? 뭐 요 간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재 한번 잠깐 봅시다. 이 간도 지방에 대한 조선인들의 이주가 언제부터 본격화됐냐면은 세도 정치기 때입니다. 세도 정치의 수탈에 견디지 못해서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차라리 거기가 살자. 그게 더 낫겠다라고 하는 거죠. 또 1869년 함경도에서 대흉년이 일어납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또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간도, 백천 쪽으로 들어갑니다. 거기는 이제 간도 쪽, 이걸 간도라면 보통 동간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관리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선 정부에서는 서북경략사 어윤중, 그 다음에 토문감계사 이중하, 그 다음에 간도관리사에서 누구죠? 이범윤 등을 보내서 교민 보호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땅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이제 1905년 일본은 을사늑약을 체결합니다. 외교권을 가져가죠. 그리고 이제 1907년에 일본은 간도 출장소를 설치해요. 간도 지방에다. 그럼 간도는 누구 땅이었다는 거? 역설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 땅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외교권을 가져간 이후에 일본이 간도 출장소를 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은 원래 우리 땅이었다는 거예요. 지네들이 관리하겠다는 거니까. 근데 밑에 1909년 간도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 간도 협약은 이거는 백두산 정계비 내용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거 조선 후기에 백두산 정계비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고 넘어갑시다. 이 백두산 정계비는요. 1712년에 청나라 요청에 의해서 청나라 목극등이라는 사람하고 조선의 박권이라는 사람이 백두산 일대를 답사를 합니다. 그리고 세운 비석이에요. 1931년 만주사변 직후에 일제에 의해서 철거가 돼버렸습니다.
백선전개비에 동이, 토문, 서이, 압로, 고, 분수 형상, 늑석, 위기 이런 문구가 있죠. 그 중에 동이, 토문, 동, 위, 동쪽으로는 토문으로 한다. 서이, 압로, 서쪽으로는 압록을 한다. 그러니까 백산을 경계해서 백전전개비에 서쪽으로는 압록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청과 조선 간에 이견이 없었어요. 근데 동쪽으로는 토문을 한다. 이 토문이 어디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토문에 대해서 당시 청나라에서는 토문은 두만이다. 조선은 무슨 소리냐? 대한제국이 되겠죠? 아니다. 이거는 송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나라가 주장했던 두만으로 1909년 간도협약으로 해서 두만으로 해석이 돼버린 거예요. 간도협약은 어떤 내용이냐? 교재에 나와 있죠. 청과 일본 간에 이권을 서로 주고받은 거예요. 청은 일본에게 안봉선, 철도, 부설권을 줍니다. 그리고 푸순, 탄광, 채굴권을 줘요. 안봉선 어디냐 그러면은 보세요. 압록강 하구 안뚱 이거 의주죠. 여기가 압록강 철교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북한에 중국과 교역을 할 때 북한에 갈 때 압록강 철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가요.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압록강 철교가 바로 여기에요. 안뚱에서 지금 단둥이죠. 안뚱에서 봉천, 안뚱에서 봉천입니다. 안봉선, 봉천 지금의 심양이에요. 심양, 선양입니다. 그래서 여기 간에 뭐 철도 부설권 하고요. 이 청이 일본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요하가 있죠. 여기에 푸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푸순 탄광 채굴권을 청이 일본에게 줍니다. 그 대가로 일본은 청에게 토문이라고 하는 백전전개비의 토문에 대한 해석을 뭘로? 두만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두만으로. 이게 간도협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간도협약을 통해서 간도는 한국사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상실이다. 그래서 백전전개비의 토문에 대한 해석 여하를 놓고 어디 귀속 문제가 나왔다고요? 간도 귀속 문제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간도협약을 통해서 왜 일본은 지네들 마음대로 청에게 토문을 두만으로 해석해 줬느냐 이겁니다. 일본 얘기 좀 들어봅시다. 일본은 1905년 11월 17일 이미 을사 늑약을 체결해서 조선에서 뭘 가져갔어요? 외교권을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거 합법이다. 간도협약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천만의 말씀이다. 우리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1899년 대한제국의 헌법, 대한국국제가 되겠죠. 대한국국제 구조인데 마지막 구조 내용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구조. 대한국 대황제는 모든 국가하고의 선전, 강화 및 그리고 마지막 밑줄 친 부분이었어요. 제반 조약을 체결한다. 누가? 황제가. 그러니까 1899년에 모든 조약은 황제가 체결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을사늑약은 황제가 체결했나요? 아니죠. 나중에 보겠지만 이거는 을사 오적신,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박재순 뭐 이런 녀석들이 체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조약 체결 이후에 고종은 바로 무효 선언을 하기도 해요. 대한밀신보이다. 이거 내가 체결하지 않았으니까 무효다. 무효 선언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강제로 체결했던 이거 법적 효력도 없는 이걸 가지고 이거를 체결해서 이렇게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무효다. 간도는 우리 땅이다. 이런 주장이고요. 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구조 내용을 얘기하면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본은 아니다. 외교권을 가져갔으니까 이거 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죠. 여튼 이래컨 저래컨 간에 여튼 간도는 실질적으로 현재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백전전개비의 토문에 대한 해석은 바로 이거 나중에 이런 문제를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또 하나
대관계에서 영토 분쟁,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은 일본의 독도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6세기 초 지정왕대 때 이사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복속을 했습니다. 점령을 한 거이죠. 이런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와 있습니다. 고려사에 보면은 우산국인들, 이 우산국이 독도 고려의 토산물을 공납합니다. 국가 재정의 3대 근간은 뭐예요? 전세 공납력이죠. 공납을 갖다 바쳤다는 얘기는 거기는 고려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은 강원도 울진 현으로 편입을 시켜놨습니다. 울진은 지금 경상북도로 되어 있죠. 근데 세종실록 지리지에 15세기 때의 울진은 강원도 땅으로 편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도상에 독도가 처음으로 나온 곳이 뭐냐면은 신정 동국 여지 승남에 팔도 총도라고 하는 지도가 있습니다. 이 팔도 총도라는 지도인데요. 옆에 사진이 있죠. 거기에 독도가 처음으로 지도상에 나와요. 그 지도에 보면은 그걸 독도 부분을 클로즈된 부분이 있죠. 오른쪽이 울릉도라고 되어 있고요. 왼쪽이 우산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상에 보면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이제 이게 섬이 있는데 이게 울릉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우산도가 독도예요. 되어 있습니다. 비록 위치는 바뀌어져 있어요. 위치는 바뀌어져 있지만은 독도가 표기가 됐다는데 의의를 두는 거죠. 우리 땅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조선 초기 15세기 때 보면은 정부가 유민 방지책의 일환으로 울릉도의 백성을 육지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는 관리가 조금 소홀해져. 유민 방지책 일환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세금 안 내려고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멀리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은 이제 공도 정책이라고 하는데 공도, 섬을 비운다는 거예요. 백성들 전부 다 육지로 끌어내는 거죠. 자, 18세기 숙종대 안용복 사건이 있습니다. 이 안용복이 이 부산 동네 어민이에요. 근데 울릉도, 독도 연근에서 고기잡이 하던 일본 어부를 몰아내고 그 길로 일본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땅임을 주장하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때 일본에 갔을 때 안용복이가 감세관을 사칭합니다. 세금 징수 관리를 사칭해서 가요. 이것도 발단이 돼가지고 관리 사칭죄로 안용복이는 거의 능지처참형을 받기 직전에 감형이 돼서 귀양 가는 선에서 막을 내립니다. 정부가 못한 일을 민간이 해냈는데 그걸 오히려 상을 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벌을 주고 있는 이런 현상이죠.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공도 정책이 1881년 19세기 말에 중단이 되죠. 그러니까 섬을 비운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울릉도 독도를 개척하려고 하죠. 육지의 백성들을 그쪽으로 옮기는 거죠. 자, 법적인 이제 우리가 대한제국 때 와서 합법적인 법적 근거로 나오는 것이 1900년 대한제국에서 발령했던 그 칙령 41개조의 죽도와 석도, 죽도가 어디예요? 울릉도고요. 석도는 독도입니다. 정식 우리 영토로 편입을 합니다. 편입을 해요. 그리고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을 시키고요. 독도 관할권을 울릉도에다가 부여를 합니다. 자, 근데 일본이 1905년 2월 22일 무주지다. 주인이 없다. 러일 전쟁 중이죠.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강제 편입을 해서 다케시마 죽도다. 이렇게 명명을 해서 일본의 한 지방의 구역으로 편입을 시켜버립니다. 여기 잠깐 봅시다. 1905년 2월 22일이에요. 2월 22일 날 무주지다에서 독도를 뭐라고 했다고요? 다케시마, 죽도. 그러니까 원래 다케시마는 섬은 없어요. 지네들이 만드는 이름이지. 그치? 그래서 다케시마다에서 일본의 한 주 시마네 현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 지방 정부의 기념 행사로 다케시마의 날을 하다가 이게 2016년, 17년, 16년부터인가 국가적인 중앙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다케시마의 날을 내서 2월 22일 날 행사를 합니다. 2월 22일 날. 지금도 일본의 그 역사 교과서에는 자기네 땅인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
뭐 이렇게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자기네 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945년 봐봐요. 8월 일본이 제2차 대전에서 패배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반환을 합니다. 근데 일본이 현재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밑에 한번 보실래요? 9번째. 일본이 연합국가 맺은 조약이 있습니다. 1951년에 맺은 체결한 조약이거든요. 샌프란시스코 조약입니다. 이 조약 내용에 보면은 일본은 조선의 본토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에서의 모든 권리 및 청구권을 박탈한다. 여기에서 어디가 빠졌다? 독도가 빠졌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섬이 어디예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아니면 나머지 섬들, 우리가 남해안에 다도해라고 그러잖아요. 섬들이 한두 개입니까? 이 여기서 거론하고 있는 섬들은 다 그럼 돌려주지 않았던 그런 의미일까요? 그건 아니죠. 울릉도 바로 옆에는 독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거는 거문도니 울릉도니 연안제 뭐 제주도니 이런 섬들은 대표적으로 예시한 거지. 여기다 우리나라 섬들 이름을 다 써놓으면은 엄청 많겠죠. 그렇죠? 수천 개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은 여기서 독도가 빠졌다 해서 독도는 지네 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게 현재 진행형이죠. 자, 광복 이후에 우리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는데 특히 김대중 정부 때 한번 봅시다. 1999년에 신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됩니다. 이때 독도는 공동 어로구역으로 만들어놔요. 얘가 이제 울릉도 독도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의 어로구역, 일본도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잘못 대책하고 있다.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 바로 밑에 한 차례 한번 봅시다. 파도가 치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함성 오키노도리 섬에 300여 원을 투입해서 콘크리트 구조를 만들어서 남한 영토 반절케 영해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오키노도리 섬은 어디냐면 이게 일본 아닙니까? 한 이쯤 됩니다. 이쯤. 뭐 거의 점이에요. 점. 이것도 너무 커요. 사실은. 일본 영토가 이 정도라면은. 점도 안 되는 이 섬이에요. 가로세로가 2m, 5m라고 하잖아요. 가로세로 2m, 5m 하면은 파도 치면 안 보이죠. 잔잔하면 돌이 보이고. 여기다가 시멘트를 더덕더덕 붙여가지고 여기서 200캐리를 확보를 합니다. 이 영토가 우리나라 남한 영토 한 반 정도 영토를 확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의 독도에 대한 부분은 글쎄요. 일본이 독도 자기 땅이다 그러면 겨우 한다는 것이 뭐예요? 일본 대사관 초치해서 뭐 강력하게 항의했다. 그거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해외, 국내외 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반크라든가 이런 이제 해외 홍보 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민간인의 의식들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옛날 같지 않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차원에서의 방향 설정이죠.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렇게 졸속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나중에 우리 또 뒤에 가서 또 언급이 되겠습니다만은 일제강점기 때 가서요. 위안부 문제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지 가끔은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뭐 느끼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의 분위기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극우만 제외하고 말이죠. 자, 여기서 일단 간도하고 독도 문제는 이게 역사 속에서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까지 정리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항일운동의 두 방향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항일운동의 두 방향 그러면은 가장 적극적인 방향 하나 있습니다. 의병운동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소극적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대외적인 측면에서 항일운동 그러면 의병운동이거든요. 이 의병운동의 사상적 기반은 뭡니까? 라고 하면은 성리학의 뭔가요? 위정, 척사 사상이죠. 위정척사 사상은 1860년대부터 해서 70, 80, 90년대까지 끊어서 정리하시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1890년대의 위정척사 사상은 의병운동으로 폭발했다. 이 1차 을미의병이에요.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단발령이 발탄이 됐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외적인 측면에서의 항일운동이 의병운동이다. 그러면 대내적인 측면에서는 뭔가요? 애국개몽운동입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단 항일 운동은 두 방향, 항일 운동의 두 방향은 뭐냐? 의병 운동과 애국개몽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의병 운동부터 먼저 한번 보십시다. 시기를 나누겠습니다. 1차, 2차, 3차 의병 이렇게 나눠집니다. 1차 을미의병입니다. 1895년. 이 을미의병은 항일 구국운동이다라고 하는 성격을 부여하고요. 원인은 뭐예요? 을미사변과 단발령이라고 했습니다. 최초의 을미병장 그럼 누구죠? 바로 문석봉입니다. 충청도 보은에서 문석봉을 중심으로 해서 박준영, 이소웅, 유인석, 민영호, 김복환, 허위 또 기우만 그리고 한 장을 넘겨보시면은 최초의 을미병장에서 누가 나와 있어요? 바로 윤희순, 강원도 춘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1차 을미의병장이에요. 이 을미의병장들, 의병장들의 신분은 거의 유생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진행이 되다가 을미의병의 결과는 어땠냐? 중단됩니다. 왜 중단되냐면 을미개혁 자체가 아관파처럼 중단되죠. 그러니까 을미개혁의 단발령 부분이 하나 없어진 겁니다. 여기다가 의병의 원인 중에 하나가 소멸된 거죠. 여기다가 고종이 그만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의병장들은 대부분 보수적인 유생들 아닙니까? 유생들이 충과 임금과 신하 간에 나라에 충성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이런 관계 속에서 왕이 군주가 신하한테 야 그만해라 그러는데 왕의 명령을 어기고 신하가 끝끝내 같이 계속 또 저항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고종의 해산 권고, 그다음에 을미개혁의 중단, 을미개혁의 중단은 단발령의 중단입니다. 그래서 의병 운동에 거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중단이 돼버립니다. 그 2차 의병은 언제예요? 1905년이거든요. 1차 의병이 몇 년이라고 했어요? 1차 의병이 1895년이에요. 2차가 1905년이거든요. 그러면 약 10년간의 그 기간 동안에 그 갭이 있잖아요. 이 10년간의 기간 동안에 의병 운동은 중단됐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밑에 봅시다. 광무연간 그러면 대한제국대입니다. 대한제국대 연호가 뭐예요? 광무 아닙니까? 남학당, 영학당, 활빈당에서 이러한 군소단체들이 계속 투쟁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1905년 2차 을사병의병입니다. 그냥 줄여서 을사의병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1905년에 원인은 을사늑약입니다. 외교권 박탈이죠. 여기에 이제 거국적으로 저항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의병 운동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뒤에 가서 우리가 보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의병 운동만 보기로 하겠습니다. 민종식, 충청도 홍성에서 홍주성 관직을 버리고 저항을 하고 있죠. 최익현, 순창에서 특히 최익현은 순창에서 관군과 대치했다가 너희가 적군이라면 즉각 결전하겠으나 동족끼리 죽이는 일은 참아 못하겠다. 그래서 자진 체포가 됩니다. 대마도에 끌려갑니다. 단식 순전합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돌아오죠. 면함 최익현이었습니다. 신돌석, 이때부터 평민의병장이 나와요. 보통 이제 이전의 의병장들은 보통 양반 유생들이란 얘기입니다. 그 유생들이었는데 여기 누구야? 평민 출신이 나옵니다. 경상북도 영해 1월산을 근거로 해가지고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태백산 호랑이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어요. 평민 신돌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민종식 또 최익현, 신돌석 이런 사람이 나와 있어요. 최익현과 신돌석은 1906년 병호 의병장입니다. 그래서 을사병의병 그런데 우리는 그냥 줄여서 을사의병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 3차 의병은 정민년의 정미의병입니다. 고종의 퇴위와 군대 해산이 발단이 돼요. 고종이 네덜란드의 을사늑약에 반발해서 이준, 이위종, 이상설에서 헤이그 밀사 파견하죠. 이것 때문에 고종을 퇴위시키고 순종을 옹립을 시킵니다. 그리고 정미 7조약을 체결해가지고 뭐를 해요? 군대 해산합니다. 그래서 고종 퇴위와 군대 해산 이게 발단이 된 것이 뭐라고요? 제3차 정미의병이에요. 그러니까 정미의병은 해산된 군인들이 동참합니다. 그래서 의병 전쟁의 성격을 띄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 정밀병의 전개 과정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군대 해산에 반발해서 시위대, 중앙군이죠. 지방군 진일이었습니다. 시위대 제1대 대장 박승환이가 자결을 합니다. 그 자결한 거에 반발해가지고 해산된 군인들이 경기도 양주에 모여요. 모여서 새로운 군대를 하나 만듭니다. 그게 13도 창의군입니다. 왜 13도가 나오냐면은 원래 조선은 8도죠. 제2차 가보개혁 때 23% 됩니다. 이것이 광무개혁 때 13도가 됩니다. 13도 창의군 그러죠. 창의, 대의를 세운다. 큰 뜻을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3도 창의군을 설정을 해가지고 어디에서? 경기도 양주에서 이인영, 허위, 이인영이 총대장입니다. 허위는 군사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주에서 13도 창의군을 결성해가지고 1908년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해요. 1908년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한다. 아셨죠? 그럼 이 서울 진공작전에 대해서는 밑에서 보기라고요. 일단 다시 보겠습니다. 정미의병으로 가시면은 이 13도 창의군의 평민의병장들은 안 끼워줍니다. 끼워주지 않아요. 이게 이제 의병운동이 갖고 있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사상적인 제약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상적인 제약. 이는 평민의병자는 끼워주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제 거기 나와 있는 뭐 김수민, 최응원, 홍범도, 최재영, 신돌서 이런 사람들 있죠. 얘네들이 여기에 동참했습니다마는 13도 창의군에 들어간 군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기 13도 창의군은 주로 양반들이 데리고 있던 의병들만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1908년에 서울 진공작전을 한번 보세요. 총대장 누구죠? 이인영, 군사장 허위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일본이 지금 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했는데 이인영이가 서울 진공작전을 눈앞에 두고 부친상을 당해요. 경상도 문경으로 낙향을 합니다. 불효는 불충이다. 이것도 의병운동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내려가 버려. 그러니까 300명 정도 되는 13도 창의군을 데리고 군사장 허위가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합니다. 동대문 밖 30리까지 내렸다고 그래요. 30리라고 한다면은 한 12km 정도 되니까 아마 지금 서울 동대문 밖에서 양주에서 내려오는 길이니까 아마 서울 회기동 쪽, 뭐 한국 외국어대학교라든가 여태 여기 정도 아마 거리가 되지 않아 싶습니다. 여기 내려왔는데 거기서 근대적인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에 의해서 전원 토벌이 해버렸어요.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다음에 1909년에 이른바 남한 대토벌작전에서 남한 쪽의 의병운동 토벌작전을 전개합니다. 이 남한 대토벌작전의 작전명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반적인 방법이라고 했나요? 그 교반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토벌하는 것을 교반적인 방법이라고 그래요. 완전히 싹 쓸어버리는 거죠. 그럼 이 남한 대토벌작전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지역적으로 피해를 받은 지역은 어디입니까? 그러면은 전라도입니다. 남한 전체가 아니라 전라도가 가장 많은 피해를 받았다. 일제가 애초부터 남한 대토벌 작전할 때 타겟을 삼았던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전라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통합 농민운동 이후에 반봉건, 반외세적인 기운이 가장 강했던 곳이 전라도군요. 그래서 애초부터 전라도를 타겟으로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인해서 지역적으로는 어디? 바로 전라도 쪽이 많은 피해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지하로 들어가거나 해외로 가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의병운동의 이후의 동양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왕산 허위선생 기념공원에서 이게 경상북도 구미에 있는 기념공원 그 사진이거든요. 호가 왕산입니다. 왕산. 서울이요. 서울. 회기동 쪽에서 동대문까지 왕복 8차로 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기동, 청량리, 제기동, 그 다음에 뭐 신설동, 그 다음에 종묘, 그 다음에 동대문 이렇게 지하철 1호선 그 라인이 있잖아요. 그
그 라인의 도로, 이 도로 이름이 무슨 도로인지 아십니까? 왕산로입니다. 왕산로. 이 왕산은 누구예요? 바로 허위 서울 침공작전을 기리는 도로예요. 이런 도로 이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퇴계로 이황이죠. 율곡로 이이죠. 세종로 세종대왕이죠. 충무로 누군가요? 이순신이죠. 그렇죠? 율곡로 나왔고 또 뭐가 있나요? 뭐 이런 도로가 있죠. 뭐 을지로 을지문덕 장군 을지로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제가 모르는 여러분들 지방에 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방에 또 그런 도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주에 제가 언젠가요? 충주에 몇 해 전에 충주 장수왕대 때 고구려 한강 상류를 점령했다는 충주 고구려비 그걸 답사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신림로라고 있다. 신림로. 충주에 가면 탕금대 공원 있잖아요. 임진왜란 때 신립 장군이 그의 장수하고 그의 부대가 싸우다가 일본과 싸우다가 패배를 하자 그 탕금대 뒤가 굉장히 절벽이에요. 남한강. 그 떨어져서 자결했다는 그 신립 장군이 있습니다. 그 신림로라고 있고요. 수원에 가면은 박지성로가 있습니다. 맨 위에서 뛰었던 축구선수 박지성로가 있고, 천안에 가면 이봉주, 마라토너 있죠. 이봉주로도 있고요. 그렇죠? 뭐 이런 도로 이름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이거 외에도 많이 있겠죠. 제가 다 알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서울 같으면 이제 왕산로 그러면 왕산은 왜 왕산이냐? 서울 침공작전을 기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로를 혹시 지나가게 되면 이게 이 길로 왕산허위가 내려려고 했나 보구나 이런 생각 한번 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1차, 2차, 3차 즉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이 있었을 때 국내에서는 국외에서도 의병 활동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안중근의 활동입니다. 1909년 안중근이 만주 하얼빈에서 이등방문을 죽이죠. 이등방을 죽입니다. 안중근은 동양평화론을 주장했거든요. 이 동양평화를 주장하면서 동양평화를 해친 이등방문을 처형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법정에서 얘기했던 그 도마 안중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의병운동의 한계는 아까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었죠.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이 마지막 의병 지도부의 사상적인 제약입니다. 뭐냐면은 의병 지도부의 대부분 양반 유생이었다. 성리학자들이었다라고 하는 한계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13도 창의군 때에 평민 의병장들을 빼버린다거나 양반들이 데리고 있었던 의병들만 추가시킨다거나 최익현이 순창에서 관군과 대치했을 때 내가 어떻게 신하에 된 도로에서 왕의 군대하고 싸울 수 있느냐? 못하겠다. 그래서 자진 체포가 됐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의병운동이 갖고 있는 한계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사진 하나만 좀 봅시다. 왕산 허위선생 기념공원 위에 최응언이라는 사람이 있죠. 최응언은 마지막 의병장입니다. 1910년대의 마지막 의병장. 1915년에 평안도 성천에서 체포가 됩니다. 이게 공식적인 마지막 의병장으로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적극적인 항일운동의 의병운동이 있고요. 또 하나 방향 뭐냐 그러면은 애국개몽운동입니다. 실력 양성 운동이다. 우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을 기르자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이 애국개몽운동의 사상적 기반은 다인 있죠. 다인. 아마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과학이나 생물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다인에 뭐가 나오죠? 생물 진화론이 나와요. 생물 세계에 약육강식의 원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 다인의 생물 진화론을 스펜서 있죠. 스펜서. 이 스펜서가 한 단계 더 발전시킵니다. 뭘로? 사회 진화론으로 발전시키는 거죠. 사회 진화론입니다. 생물 세계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도 힘이 없으면 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펜서의 사회 진화를 보면은 약육강식, 적자 생존, 우승 열패, 약하면 강자에게 먹힌다는 뜻이에요. 적자만이 생존한다는 겁니다. 적자만이. 우열한 자가 승하고 열한 자가 패한다는 거예요. 우승열패.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먹힌다는 뜻이거든요. 힘을 기르자. 실력 양성하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면에서 힘을 기르자라고 하는 거죠. 이 사회 진화론을 우리나라에 소개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육일준입니다. 1880년대에 육일준이 우리나라에 소개를 하고 있었어요. 이 애국개몽운동 단체의 특징은 말이죠. 정치 면에서는 입헌 군주제 하자. 그 다음에 무장, 폭력은 하지 말자. 이게 이 애국개몽운동 단체의 공통된 활동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의병운동하고요, 애국개몽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향점은 같습니다. 지향점 뭐죠? 조국의 광복이죠. 근데 여기까지 가는 길 동안에 이 두 세력은 같이 연합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절대 손잡지 못합니다. 왜 손잡지 못하냐 하면 얘네들은 말 그대로 폭력적인, 근데 얘네들은 폭력적인 방법을 지향을 합니다. 여기서 폭력은 사전적인 의미의 폭력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조국의 광복을 위한 무장투쟁입니다. 좋은 폭력이죠. 그러니까. 아시겠죠? 나쁜 폭력 이런 의미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가끔은 얘네를 습격을 해서 죽이기도 해요. 동족상잔의 비극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얘네들은 우리는 목숨 내걸고 싸우는데 니네는 왜 이런 것을 자꾸 비판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충돌하기도 한다는 거죠. 하여튼 성향은 그렇습니다. 단 애국개몽운동 단체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단체 신민회입니다. 신민회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1907년에서 11년까지 활동했던 신민회는 입헌 군주제가 아니고 같은 애국개몽운동 단체인데 신민회는 공화정을 추구했다는 점, 무장, 독립, 전쟁을 추구했다는 점, 이것이 다른 애국개몽운동 단체하고 활동해서 다른 점이에요. 꼭 구분을 좀 해두십시오. 자, 그러면 이 애국개몽운동은 효시는 어디서부터 가냐? 시조는 우리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독립협회입니다. 독립협회 3대 사상 정해볼까요? 자주국권 사상, 자강개혁 사상, 자유민권 사상이었죠. 이걸 묶어서 나중에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애국개몽운동의 사상적 기반이 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독립협회가 1898년 해산이 됩니다. 후신단체 뭐라고 하죠? 보안회죠. 보안회 후신단체가 헌정연구예요. 헌정연구 후신단체가 뭐예요? 대한협회입니다. 대한협회 후신단체가 뭔가요? 신민회입니다. 신민회 후신단체가 뭔가요? 흥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독립협회부터 다음 장에 나와 있는 신민회까지 흥사단까지 이 애국개몽운동의 족보입니다. 족보. 각 애국개몽운동 단체의 특징적인 활동은 꼭 기억을 해두세요. 매치좀 잘 시켜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신민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민회도 꼭 기억을. 신민회는 제가 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알아서 기억하세요. 싫으면은 가만두고 틀렸다가 다음 회차에 꼭 기억하셨다가 시험을 보시든가. 하여튼 신민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안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안회에서 활동은 일본이 향후 50년간 우리나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황무지 개간을 요구합니다. 그 황무지 개간 요구를 좌절시켰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보안회는 나중에 협동회로 명칭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 황무지 개간 저지권 때문에 일제에서 강제 해산이 됩니다. 후신단체 뭐가 나오죠? 헌정연구회가 나옵니다. 헌정연구회에서는 뭘 기억하시냐면은 밑줄 일진의 친일단체입니다. 친일단체 일진의 바로 반민족적 행위를 규탄하다가 결국 해산이 된 단체입니다. 헌정연구회요. 그 헌정연구회가 해산되고 후신단체 대한자강회 나옵니다. 대한자강회에서는 뭘 기하시냐면 체크해놔요.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다가 해산됐어요. 고종이 왜 퇴위당했다고 그랬습니까? 네덜란드 헤이그 밀사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퇴위당했다고 그랬죠. 그 고종의 퇴위 반대 운동을 주도하다가 해산된 단체입니다. 대한자강회입니다. 그 대한자강회 후신단체는 뭘로 하죠?
대한협회입니다. 대한협회는 언론활동을 통해서 특히 이제 애국개몽운동을 전개하는데 대한협회 기관지가 있습니다. 그 기관지를 대한민보라고 그래요. 이건 뭐 다음 장에 그 언론에서 보겠습니다만 대한민보. 이 대한민보는 일진의 기관지 국민신보하고 또 적대적인 대립된 신문입니다. 그리고 대한협회는 초창기에는 활발한 긍정적인 애국개몽운동을 전개했는데 나중에 변절합니다. 이 단체의 구성원들이 친일화돼요. 그러고 있었을 때에 미국의 샌프란에서 조직됐던 상항 친목회가 있습니다. 1903년에 상항 친목회가 있어요. 이게 1905년에 명칭은 뭘로 바꾸냐 그러면은 공립협회로 바꿉니다. 상항은 샌프란시스코를 음역하면 상항이라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를 한자로 표기할 때, 뭐 여기서 우리가 뭐 블라디보스톡 그러면은 뭐 해삼 위 이렇게 하듯이, 그렇지? 뭐 LA, 로스앤젤레스 그러면은 나성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의 친목회예요. 이게 1905년에 공립협회로 바뀌면서 미국 내에 여러 지회가 있고요. 해외에도 지회가 있습니다. 그 공립협회 해외 지회 중에서 국내 지회가 안창호가 귀국해가지고 조직했던 뭐가 나오는 거죠? 신민회가 나오는 겁니다. 민족유일당 운동단체에 신간회하고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1927년에서 31년까지 신간회하고는 구분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민회가 그렇게 조직이 돼요. 안창호 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북지방의 기독교 신자, 또 학생, 교사, 그리고 충청도 인사들로 구성된 밑줄 비밀 결사단체입니다. 지하로 들어간 단체예요. 아시죠? 비밀 결사단체다. 그리고 목표에 보면 공화정체가 있죠. 다른 애국개몽 단체는 입헌군제입니다. 신민회는 공화정입니다. 그리고 밑에 국내에서는 국내에서대로 실력 양성 운동을 하고 국외에서는 국외에서대로 뭐를 무장 독립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어떤 그 국내 애국개몽 운동, 이른바 실력 양성 운동 하지 말자는 건 아니거든요. 무조건 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달성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신민회는 안에서는 안에서대로 뭘 하자 실력 양성 운동하고 밖에서는 밖에서대로 또 이렇게 하자 이 얘기예요. 안에서 국내 안입니다. 국내 안에 평양에 대성학교, 정기 오산학교를 세워서 민족교육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평양에 도자기회사, 자기, 그릇. 그 다음에 평양과 서울과 대구에 태극사관을 설립해서 민족 산업을 육성합시다. 또 기관지로서 뭐를 발간했죠? 대한밀신보입니다. 인격 수양단체, 그러니까 청년단체가 되겠죠? 청년하구에. 그런 예, 국에서는 서간도 남만주 삼원보의 신흥무관학교, 동간도 왕청현 독립무관학교, 밀산현의 밀산무관학교를 설립해서 무장, 독립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는 안에서도 하고 밖에서는 밖에서도 해가지고 언젠가 때가 되면 동시에 들고 일어나자 이게 신민회 활동이었었습니다. 근데 1911년 일제가 날조한 백오인 사건으로 강제 해산이 되고 1913년 안창호가 미국에 가서 다시 흥사단을 조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민회 후신단체가 되는 거죠. 그 백오인 사건은 밑에 박스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105명을 기소한 사건, 백오인 사건. 이 백오인 사건은 다른 측면에서 기독교 탄압 사건 이렇게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기독교 탄압이냐라고 하면은 신민회 구성 멤버에 기독교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역으로 종교적인 측면에서 해석할 때는요, 백오인 사건은 불교, 천도교 뭐 이게 아니라 기독교 탄압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교육단체 활동이 있습니다. 이 교육단체도 뭐냐면은 애국개몽 운동입니다. 단순히 교육만이 아닙니다. 교육을 가장한 실력 양성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여러 개 학회도 있죠. 서북학회에서 여자교육회까지 뭐 밑에 안창호가 세웠다는
흥사단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언론단체 한번 봅시다. 이 언론단체는 말이죠. 순수한 언론 기능만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언론을 빙자한, 언론을 가장한 애국개몽운동이다. 실력 양성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잡지나 신문 등이 있는데 그대로 보시고 신문만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입니다. 방문국 1883년에 한성순보가 있고요. 순한문인데 나중에 한성주보로 바뀌면서 국한문 혼용으로 바뀝니다. 특히 한성주보는 최초로 상업 광고가 들어갑니다. 순보가 되는 거죠. 한성주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보는 10일에 한 번씩입니다. 초순, 중순, 하순. 주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겠죠. 그러면 최초의 근대적 일간지로서 독립협회 기관지 독립신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영문판도 나옵니다. 황성신문의 남궁억이죠. 성이 남씨가 아니라 남궁씨입니다. 남궁억. 황성신문, 국한문 혼용지고요. 민족주의적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장견이 을사늑약에 반발했던 논설 있죠. 시랴 방성대곡, 이른바 오늘에 이르러서야 목놓아 통곡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황성신문뿐만 아니라 나중에 대한매일신보에도 게재가 됩니다. 제국신문은 부여자들 대상하는 신문이고요. 대한매일신보는 항일운동의 선봉장이 된 신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신문사 사장은 영국인 베델이 있습니다. 영국인을 일부러 끌어들인 것은 어떤 이유냐면은 물론 베델이라는 사람도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긴 하지만은 치외법권의 특권을 10분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치외법권. 그러니까 이건 영국인 회사거든요. 일본이 함부로 영국인 회사에 들어와서 기사 삭제하고 언론인 구속 탄압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치외법권의 특권을 이용한 겁니다. 천도교 기관지 만세보고요. 그 다음에 일진의 기관지를 국민신보라고 그래. 이거하고 묶어 밑에 대한협회 기관지 대한민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대한민보는 일진의 기관지였던 국민신보하고 적대적인 신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신문이 있죠. 경남일보가 되겠습니다. 밑에 여러 가지 신문의 특징들은 그대로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신문은 단순한 신문의 기능이 아니라 신문, 언론활동을 통한 애국개몽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외에 애국개몽운동은요. 경제적인 것도 있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정리할 경제구운동도 일종의 애국개몽운동입니다. 사회운동도 애국개몽운동이죠. 전부 뭐 하자는 거죠? 실력을 양성하자는 거니까. 그래서 독립을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부터 봤던 개항 이후의 정치사 내용을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개항 이후의 경제와 사회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